출발 새 아침. 출발 새 아침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앵커 노영입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아침 라디오 프로를 진행하는 진행자들이 방송 시작 시간에 오프닝 멘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요, 가급적 활기차고 쾌활하고 명랑한 목소리를 내려고 무진장 노력한다는 사실을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하루를 시작하거나 힘든 경쟁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조금이라도 힘이 나고 밝은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때문인데요. 잘 다녀와, 넌 할 수 있어, 오늘은 무조건 대박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더 여유를 가지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에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기운을 팍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지식인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오늘도 신나는 나만의 하루를 향해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기운을 팍팍팍 느낄 수 있도록 힘차게 하기로 했는데 역시 힘차게 말씀하시네요. 네. 네, 첫 번째 소식이 뭐 이렇게 썩 기운찬 소식은 아니긴 한데요. 아, 그렇군요. 예, 어제 네. 이제 MBC에서 공개한 내용인데, MB 정부 당시에 이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관련된 문건을 네.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국정원에는 이제 모든 공작이나 기밀이 담긴 문서가 저장돼 있는 그 중앙 저장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문서들도 저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국정원은 그동안 이 문서들을 공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폐기하지도 않고 이제 봉인을 해둔 상태였는데, 네. 소송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거고요. 이 문건들을 보니까 국가의 이 최고 정보기관이 특정 정권의 수장 역할을 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그거를 좀 현장에서 생생하게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어제 뉴스를 봤는데 이게 예. 봉은사 주지였던 그 명진 스님, 예. 이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사찰을 했더라고요. 예, 그분이 이제 소송의 주체이기도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문건이 드러나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참혹한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명진 스님이 이제 4대강 사업을 반대를 했었고, 정권에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이런 이유로 국정원에 의해서 퇴출 대상으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무슨 명진 스님의 실체를 뭐 조명한다, 이런 어떤 기획 보도를 내거나, 네. 관변 단체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비난 댓글 달기 운동, 뭐 이런 거를 계획하기도 하고. 그랬군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생활을 캐가지고 이제 흔드는 방식을 이제 동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근거 없는 이른바 이제 썰을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시키는 그런 짓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진 스님 말에 따르면은 뭐 자신이 어떤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하고 이제 엮여서 애가 뭐 둘이다. 어머나. 당연히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런 어떤 네. 치졸한 망신주기, 이런 걸 했었다, 이게 드러났습니다. 너무 정말 부끄러운 국가기관이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국정원 내부회의에서 네. 종북 좌파, 그러니까 명진 스님이죠. 네. 종북 좌파가 서울 한복판에서 요설을 설파한다. 이런 사람을 아웃시키지 못하면 직무유기다, 이런 발언을 실제로 하기도 했다는데요. 네. 이 사찰이나 공작에 그 국내 정보 파트뿐만 아니라 간첩을 잡아야 되는 이제 방첩국 소속의 특명팀까지 투입이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국가 안보를 지켜야 될 사람들을 민간인 뒤를 캐고 공작하는 데 동원을 했다. 이 국가 안보를 일종의 위험에 빠뜨린 셈이 되는 거죠. 세상에, 그렇군요. 지금이라도 밝혀졌으니 다행이긴 한데, 네. 뭐 이분들이 그러면은 뭐 이 스님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정치인들의 뭐 약점도 캐고 다닌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사생활을 캐는데 굉장히 주력을 했는데, 네. 정말 웃어넘기기 힘든 어떤 상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네.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갓난아기의 기저귀를 찾아서 가져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요? 보니까. 왜 기저귀는 왜 가져가요? 다 쓴 지저분한 기저귀를?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뭐 말하자면 아이의 그 대소변이 묻어 있는데, 네. 그 한 야권 그 정치인의 혼외자 의혹을 캐겠다면서 그 기저귀를 갖고 가가지고 대소변을
관련으로 DNA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맞춰보려고. 와, 그렇군요. 근데 당연히 이제 결과는 실패였고 그냥 어처구니없는 첩보를 가지고 이런 짓까지 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좀 황당하고 무슨 뭐 국가정보원이 심부름센터도 아니고 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제 이런 실상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런 일이 버젓이 이루어졌었다는 게 참 네.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두 번째 소식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어제 국내에서는 이제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요. 환자 3명이 추가로 퇴원을 하면서 퇴원자는 총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는 28명의 확진자 중에서 7명이 퇴원을 했으니까 25%의 완치율이고요. 네. 나머지 21명의 환자들도 지금 상태가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중증 환자가 없고 곧 이제 완치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이제 질본의 브리핑이었고요. 네. 현재 추세를 보면 우리는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그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해서 좀 따뜻한 얘기를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그 명지병원에 입원 중이던 3번 네. 환자분, 이분이 퇴원한다는 거였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어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우리 헬마우스 이 코너 끝나고 네. 곧바로 그 명지병원의 신현영 교수님 모시고 이 치료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이따가 좀 잘 들어주시고요. 자, 아까 말씀하신 게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해서 따뜻한 소식을 준비했다는 얘기신데 뭐가 따뜻하다는 거죠? 그 서울 금천경찰서의 이제 최용훈 경장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우한에서 이제 귀국한 교민들을 격리시설로 이제 이송하는 차량 운전을 이제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세 차례의 수송에 다 참여를 했는데 그 경찰관 5명 중에 1명이고요. 원래는 이제 형사 업무를 하는 분인데 네. 이번 이송 작전 때 이제 운전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일종 대형 면허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이런 그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자녀가 셋이나 돼요. 그래서 그 운전을 맡겠다고 결단을 할 때 아내랑 이제 상의를 할 때 네. 경찰학교 시절에 문구를 얘기를 했답니다.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와. 그래서 이제 나라에 좀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했다는 그 얘기였습니다. 아내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조국이 당신을 믿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예. 그래도 하자. 위험해도 네, 네, 이랬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 인터뷰를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1차 수송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높던 시절이라서 그렇죠. 자기도 이제 그런 걸 걱정을 많이 했다. 특히 이제 혹시나 아이들한테 옮기게 될까 봐 그게 굉장히 걱정이었다고 하고 지금도 경기도의 임시 숙소에 묵으면서 집에 못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이제 그리우니까 애들하고 이제 영상 통화를 하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집에 2번 이제 찾아가기도 했답니다. 근데 이제 혹시 감염되면 안 되니까 그 걱정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네. 2층 베란다로 이제 애들 나오라고 해서 그냥 눈으로 이제 눈물의 인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바깥에서 서 있고 네. 아이들은 2층 베란다로 나오고 베란다에서 이제 서로 이제 서로 손을 이제 들면서 해서, 예.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다는 네, 거예요. 그것밖에 못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프지도 않고 증상도 없으신 분이 운전해서 이분들을 이제 옮겨서 수송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식구들하고 떨어져 네. 이렇게 지내신 거네요. 이런 어떤 진짜 영웅들이 지금의 우리의 방역망을 유지해주는 진정한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뭘까요? 일본 그 요코하마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소식인데요. 사실상 점점 해상 감옥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감염자가 지금 급증하는 양상인데 어제도 39명이 추가가 되면서 이 배에서만 지금 17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어제 이제 승선자하고 별도로 검역관이 1명 추가로 감염된 게 확인이 됐는데 네. 초기에 이제 배에 올라가서 검사를 할 때 마스크하고 장갑만 끼고 방호복이나 이제 고글을 안 낀 상태였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야말로 일본 정부의 초기 대응이 굉장히 허술했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은 그 올림픽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이슈를 좀 키우려고 올림픽이라기보다 벚꽃 스캔들 이런 거였죠.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키우려고 했다는 뭐 얘기도 있었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서 말을 네.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몇 분 거기 계시잖아요. 예, 이제 승무원들이 이제 같이 탑승을 하고 계시죠. 네, 어떻게 하죠? 그분들 빨리 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어쨌든 방역이라고 하면 일본이 참 방역 잘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번 이제 코로나19 대응 과정 자체가 그 일본 정부의 초기 전략이 문제였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일본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본 정부는 이번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일명 그 미즈기화 작전이라는 이제 기본 기조를 세워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즈기화라는 게 이제 군사 용어 중에 하나인데 해상으로 접근해 오는
적을 물가로 끌어들여서 육지에 올라오기 전에 섬멸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균의 이제 국내 침입을 막기 위해서 공항이나 항구를 아예 철저하게 막아가지고 방역 정책을 실시하는 거 이거를 의미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감염자를 태우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가 그 요코하마 항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도 못 들어오게 막고 해상 격리한 것도 이 그 미즈기화 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차라리 들어오시게 하고 좀 격리를 좀 철저히 시키고 방역을 좀 더 많이 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 안에서 지금 이게 급격하게 확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공기 순환 장치가 있잖아요. 배라는 게 그 그렇죠. 일반 건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금 더 빨리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에 자기들이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했던 게 오히려 실패를 키웠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격리를 할 게 아니라 빨리 내려서 격리 조치를 좀 이렇게 흩어놨어야 되는 거다.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은 아직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체 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 검사 건수가 300건이다. 네, 뭐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근데 지금 3,000명 넘게 타고 계신 거 아니에요? 3,700명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최소한 뭐 일주일 이상은 걸리게 되는 셈이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이 하루 최대한 5,000건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월말까지 검사 물량을 한 1만 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거든요. 네. 그런 거랑 비교하면 야 이게 옛날 일본이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둬도 되겠느냐. 우리는 계속 이런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제가 어저께 재밌었던 게 어저께 NHK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보니까 일본 정부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4%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스스로는 네. 우리 정부가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네. 거군요. 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참 일본 사람들은 정부를 믿나 봐요, 정말로. 독특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소식은 뭘까요? 이 국회에서 갑자기 이제 오렌지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가칭 국민당 그 주황색을 당색으로 정했는데 이게 이제 민중당에서 원래 우리 색이다. 우리가 3년 동안 써왔다. 왜 남의 당색을 뺏어가려고 하냐. 이거 골목 상권 침해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온 겁니다. 네. 사실 주황색은 빨강색 플러스 뭐 노란색이잖아요. 네. 오렌지색은 뭐라고 불러요? 주황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송영진 네. 그 국민당 홍보실장 같은 경우는 국민당은 오렌지색이고 이거는 이제 희망을 뜻하는 건데 이런 단어가 특정 정당 소유가 아닌 것처럼 색깔도 뭐 지적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반박을 하면서 잘 보면 색이 좀 다르다. 저희는 주홍, 그러니까 빨간색에 조금 더 가깝다. 비비드하다.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요. 네. 민중당에서는 뭔 말장난이냐. 오렌지색이 그 주황색이라는 건 동화책에도 나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미술 수업부터 다시 듣고 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 오렌지색 쓰는 게 네. 이번엔 오렌지색이지만 지난번엔 녹색을 쓰면서 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그때도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인데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했던 국민의당 시절 국민당 아니고 국민의당 시절입니다. 그때 네. 이제 녹색을 내세웠는데 당시에 이제 녹색을 이미 쓰고 있던 녹색당이랑 겹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당시 녹색당은 오히려 쿨하게 뭘 쓰든 알아서 하시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니까 구분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국민의당과 국민당 오렌지색과 주홍색 어떤 뭐랄까요 안철수의 기묘한 모험 이런 생각이 나네요. 그렇군요. 참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28분 가운데 아직까지 관련 질병으로 사망자가 없다는 게 참 다행이고 우리나라 정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더 좋은 소식은 현재까지 확진자라고 밝혀진 분들 중에서 완치 판정을 받아서 퇴원이 결정된 분이 7명이라는 겁니다. 어제는 3번 환자가 칼레트라라는 치료제를 이용해서 퇴원 판정을 받았는데 이 치료제를 연구하시고 논문을 써오신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님 저희가 모시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YTN 라디오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우리 교수님 나와 계시니까. 자,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명칭도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바뀌었는데 일단 요거부터 얘기하고 한번 하죠. 그 WHO에서 이렇게 명칭을 바꿨는데요. 명칭을 예. 정하는 규칙 같은 게 있습니까? 병명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뭐 에볼라나 네. 돼지열병, 메르스 이런 것들은 지역적인 그 명칭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뭔가 동물의 이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사회적 편견이 생겼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질병에 대해서는 좀 더 중립적인 명칭을 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WHO가 정하기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년 이걸 줄여서 코비드19 그렇죠. 이렇게 영문명을 했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부르기 쉽게 코로나19라는 한글 표현을 쓰기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비드19라고 해버리면 갑자기 코비드라는 병이 또 생겼나 이렇게 걱정할 텐데 그게 예. 아니고 우리가 친숙한 코로나라는 이름을 그냥 사용해서 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특별히 우리 신 교수님을 이 자리에 이렇게 일찍 모신 이유가 어제 교수님이 재직하고 계시는 그 명지병원에 예. 3번 환자분이 퇴원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완치가 되신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어제 3번, 17번 두 분이 동시에 퇴원했는데요. 네. 우선 3번 환자 완치 판정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퇴원을 했고요. 네. 그 기준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증상이 호전되고 그래서 메르스 확진 검사를 다시 해서 음성 48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음성 나오면 이제 격리 해제가 되면서 퇴원이 가능한 상태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확진 판정을 지난달 26일에 받았기 때문에 퇴원하게 되면은 사실은 17일이 좀 넘는 시간에 퇴원을 하신 건데요. 이분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꽤 오랜 시간 입원하기도 했고 다른 환자에 비해서요. 특히나 여러 가지 2차 감염, 3차 감염의 주 원인이라는 것 때문에 네.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고 더더욱이 본인이 이런 것들을 초반에 뉴스 모니터링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죠. 그렇죠. 저희가 그 스트레스에 의한 뭔가 정신학적인 증상이 있어서 정신과 협진도 내고 심리적 지원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다른 치료까지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2차, 3차 감염을 시키는 뭐 슈퍼 전파자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너무 힘들고 우울했다 예. 이런 얘기도 토로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완치가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치료 방법이 제가 보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칼레트라 이런 치료제를 이용했다는데 이게 뭡니까? 예, 칼레트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이즈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2000년도 FDA에서 승인을 받은 치료제고요. 이게 두 가지 성분이 합쳐져 있습니다. 로피나비비어랑 리토나비비어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네. 보통은 기전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로피나비어 같은 경우에는 이 HIV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자가 증식하면서 우리 내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자가 증식에 필요한 효소를 막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복제하는 능력을 차단하는 거고요. 네. 또 리토나비어라는 거는 이 다른 성분이 로피나비어의 그 혈중의 대사 농도를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도 이 칼레트라가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번에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칼레트라라는 치료제를 시험적으로 적용을 해서 성공시켰는데 여기에 바로 참여를 하셨다는 거죠? 뭐 제가 환자를 직접 치료한 건 아닌데요. 이제 워낙에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임상 데이터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논문으로 또 이번에 출간을 하게 됐는데 그 팀으로 공동 저자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랬군요. 아니, 근데 원래 감염내과 선생님들은 평상시에는 좀 힘들어하시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더 힘들게 일을 하셔야 돼가지고 좀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환자도 봐야 되고 국민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언론 대응도 하셔야 되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희 병원의 특징이 좀 이렇게 분업이나 협업이 잘 되는 병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훌륭한 병원이니까 또 이렇게 치료도 잘 된 것 같은데 이 칼레트라가 에이즈 치료제라고 이제 알려지니까 좀 의문을 갖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에이즈 치료제가 잘 들었을까? 특히 감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게 코로나19라면 에이즈랑 무슨 상관관계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실 저희도 궁금합니다. 왜 이게 효과가 보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결국에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증식하는 원리가 비슷할 걸로 사료가 되는 거죠. 아. 숙주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가 증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의 어떤 것들을 차단을 하면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감기도 사실 바이러스고 뭐 에이즈도 바이러스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바이러스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칼레트라가 효과가 있다라는 게 지금 한두 케이스씩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근거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긴 하죠. 근데 처음에 이 칼레트라라는 게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예, 이번에 그 코로나19 경우에는요, 사스나 메르스 때도 사용을 했었고, 그런 지침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계열의 코로나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했었던 거고요. 실제로 중국에서도 지금 보건당국에서 1차 치료제로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케이스가 많은 중국을 참고해서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군요. 근데 이제 3번 환자 어제 이제 퇴원 소식 알려지면서 좀 심한 감기다, 이게. 그와 같은 증상이 좀 보인다. 아주 무서운 질병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17번 환자가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17번 환자, 말씀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17번 환자는 3번 환자보다도 더 경미한 증상을 호소하셨었거든요. 네. 실제로 싱가포르 출장을 갔다 오신 상황에서 확진자가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검사를 하셨는데 지금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저희 병원에서도 3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일부 퇴원을 했는데 네. 자연스럽게 바이러스가 우리 체내에 들어와서 약한 증상을 내고 스스로 치유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아, 스스로 치유되는 분들, 뭐 예. 면역력이 강한 분들 이런 그렇죠. 분들일까요? 젊고 특히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특히나 28번 환자의 경우에도 뭐 잠복기 논란이 있긴 했는데 네. 이런 분들도 스스로 자가 치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더더욱이 증상이 없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뭐 3번 환자, 17번 환자의 퇴원, 그리고 이분들에게 쓰여진 치료제 이런 것들은 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예, 아마 지금 새로운 그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때까지의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임상 TF라는 곳에서도 여러 코로나19의 환자 사례를 공유하면서 표준 치료제를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 중에서 칼레트라 그리고 뭐 말라리아 치료제로 있는 클로로킨 같은 약들이 1차 치료제로 우선은 권고가 될 것 같고요. 네.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아마 또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치료제 개발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 치료제가 이제 필요하니까 막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막 만들어내시면 그게 상용화가 되거나 뭐 할 때쯤 되면 이미 그 병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무도 또 그 약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 치료제를. 그렇죠. 그래서 사스와 메르스도 그래서 치료제가 지금 개발이 안 되고 그렇죠. 있고 난항이 있는 건데 경제적인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참 신약 개발이라는 건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이제 전문가들은 뭐 의견 좀 분분하긴 하지만 코로나19 치료약으로 거론된 약품이 이 칼레트라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로 다양한 것들이 고려가 되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칼레트라 외에도 클로로킨,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는 항말라리아 치료제 이것도 1차 약제로서 같이 투여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에볼라 치료제로 미국에서 사용을 해서 효과를 봤다는 렘데시비르라는 약도 있는데 네.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에 유통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한국인 환자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물량이 좀 없어 그런 건가요? 예, 네. 간염 환자 치료제로 사용됐던 인터페론이나 리바비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1차 치료제로서 권고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또 기존의 보고들을 보면 독감 치료제인 우리 타미플루를 알고 있죠. 네, 그렇죠. 오스타미비어나 페라미비어 이런 약들도 동시 투여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 올라와 있을 그럼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칼레트라라는 약을 써서 치료제를 써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들을 가질 것 같아요. 어떻게 봐요? 예, 지금 계속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논문들과 그런 임상 증례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중국과 태국에서는 효과가 있었다, 칼레트라가 이런 보고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논문이 곧 나오긴 할 텐데 실제로 저희 그 3번 환자의 경우에도 칼레트라를 투여한 이후에 뭐 8도 6부까지 고열이 있었다가 열이 떨어지고 바이러스를 매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체크를 했었는데 그
양성 나오다가 약을 투여한 이후에 다음날 음전이 되면서 음성으로 나와서 이게 약물의 효과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연 치유 과정에서 스스로 좋아진 것도 고려는 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연구로서의 한 케이스의 그런 의학적 가치를 조금 제공했다라는 면에서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를 한번 사용했는데 그 다음 날 곧바로 음성 반응, 음전이 나왔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 좀 더 정밀한 검사가 있어야지 확신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 실제로 이런 약물의 효과를 보려면은 투여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군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런 잘 디자인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검증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스로 좀 해결되는 분도 있는 것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격리 해제되거나 완치 판정 받은 분들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으로서 자기 면역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19도 결국에는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냥 쉽게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1번 환자분 같은 경우가 뭐 해열제만 복용했는데 회복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해열제도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해열제는 치료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특히 열을 떨어뜨리는 증상 완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기 치료도요. 감기의 근본적인 원인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게 치료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바이러스가 자가 치유될 때까지 증상적으로 보조만 하는 거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닌 거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리고 확신하려면 또 열심히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28분의 확진자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7명 정도가 이제 퇴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적기도 하지만은 사망자도 없고 또 비교적 잘 치료되고 있다. 근데 중국은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다.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확실히 우리나라가 의료 수준이 뛰어나다는 거에 하나 또 반증이기도 하고요. 네. 중국은 초기 대응이 많이 늦었죠. 이게 초기에 조기 발견해서 중증으로 가기 전에 의료적인 지원을 해주고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실패를 한 거고 그러면서 접촉자 수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고 더더욱이 병이 진행되면 우리 체내에 그런 환자들은 바이러스의 양이 놀랍도록 많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품고 다니는 접촉과 조기에 발견하는 경증 환자들이 품어 다니는 바이러스의 양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염력이나 전파력에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확연하게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나오게 된 게 박쥐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중국이 또 박쥐를 행운의 동물로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키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야생동물과의 그런 정상적인 접근은 좀 차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하루빨리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확진자 여러분 모두 쾌유하길 바라고요. 이분들 돌아가신다고 해서 뭐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 명지병원의 신현영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참여 중이신 달빛 제다이님, 최미사님, 의사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멋지십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애써주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저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분입니다. 출발 새 아침의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입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 또는 봉커벨. 왜 봉커벨이에요? 요즘 뭐 봉보로 봉이 너무 잘 나가잖아요. 봉준호 감독. 그렇군요. 네, 봉이 또 프랑스 말로는 좋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불어까지. 왜 그러세요? 역시. 네. 자, 오늘 이제 어떤 얘기부터 하고 들어갈까요? 뭐 지금 얘기 꺼내신 거 보니까 기생충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계속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보통은 질리잖아요. 근데 안 질리는데 우리 국민들이 과연 수상을 예상했을까? 네. 이걸 한번 좀 물어봤던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뭐 수상은 했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는 것도 재밌는 일인데. 네. 수상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55.7%. 네.
그다음에 수상 못할 것이다가 21% 이렇게 나타났는데 리얼미터가 지난 7일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선전화 면접은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했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5%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걸 제가 이제 빅데이터로도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네네. 근데 빅데이터 보면은 수상 전날까지도 잠잠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답은 했는데 설마 사관왕까지 받을 거냐 될 거냐라고 물어봤다면 응답이 달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6개나 노미네이트 됐으니까 특히 이제 왜 국제 장편 영화상 이건 뭐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건 타겠지. 근데 최소한 한 개는 타겠지. 예. 작품상의 감독상까지. 네. 그래서 빅데이터 보면 잠잠했는데 당일날 이렇게 치솟더라고요. 응급량이. 그걸 보면 우리 국민들도 반신반의했던 거 아닌가. 정말 캐거 중에 캐거죠. 네. 그래도 뭐 말로 표현 안 해도 사실은 우리가 막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이번에 그럼요. 좀 잘 되기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다 모아졌겠죠. 그렇죠. 오 변호사께서도 예상을 하셨나요? 저는 한 3개 정도 사실은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프로그램에서 네. 그 영화평론가 분하고 계속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분위기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니까 그냥 반은 하겠지 뭐 이렇게. 네, 반타작. 좀 너무. 제가 원래 좀 낙관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그럼 기생충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니까 또 그런 전문가적인 예상을 하신 거네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럼 제가 한번 예. 여쭤볼게요. 예. 제시카 진걸 할 줄 아세요? 네, 압니다. 해보세요. 싫어요. 다 못하시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하는 그 다른 방송에서 그게 원래 약간 앞에 타이틀송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연습했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요거 하나만 좀 더 짚고 넘어갈 텐데 이게 일본에서는 또 생트집이에요. 아, 트집을 잡아요, 일본이 또? 예. 근데 이제 제목 자체부터 이게 일본 야후 재팬. 자, 세계로 가는 본커벨입니다. 네. 근데 이 제목 자체를 파라사이토 반지하의 가족. 아니, 네. 이게 기생충인데 반지하의 가족으로 이것부터 멋대로 바꿔놨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질문을 온라인에서 진행했냐면, 이게 기생충 아카데미상 받은 건 납득이 되느냐. 네네네. 이걸 이거 왜 물어봅니까? 근데 아니, 정말 좀 기분 안 좋네요, 맨날. 네. 근데 예. 일본 국민들은 배신을 안 했더라고요. 일본 국민들은 75.8%가 당연하다, 납득이 된다. 이런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무슨 의도였을까요? 뭐 일부러 흠집내기, 배 그죠. 아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하여튼간 일본은 또 정부하고 국민이 좀 약간 따로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일본 국민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자, 한번 제시카 송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배 소장님? 줘야 되죠. 못해요? 해보세요. 예.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벤 김진모 크는 내 사촌. 오, 야, 진짜 잘하시네요. 이거 외워줘야죠. 자,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우리 뚱커벨. 네. 제가 나중에 밥을 한번 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언제요? 네. 네. 자, 코로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확진자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일까? 더 확대해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느냐? 이것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두세 가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 정보 공개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조사 개요는 앞서 소개했던 조사와 동일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가 49.2%,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네. 현재도 적절하다가 40.6%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 공개니까 뭐 정보 공개에 문제가 있나.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메리스 때와 비교를 해보면 현재도 적절하다가 무려 40.6%나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정부의 대응, 관리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로도 읽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렇게 질문하면 본능적으로 조금 더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지금부 사람들이 이 뚱커벨 시간이 짧다. 조금만 더 늘렸으면.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게 사실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사람들 심리는 더 공개했으면 하는 거. 또 한편으로는 좀 공포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 알아야겠다는 이 불안감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것도 이 조사 결과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됐던 게 16번 환자분에 대한 신상 정보가 막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렇죠. 문제가 됐고 수사해봤더니 광주시장의 뭐 비서였다 이런 얘기 네. 나오더라고요.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운 곳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요. 마스크 사재기도 잘못됐죠. 함부로 정보 유출하는 거 해서는 안 되죠. 네. 이럴 때도 협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체적인 저는 인터넷상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정부에서 그래도 아주 신속하게 과할 정도로 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또 좋은 소식도 있어요. 이 3차, 세 번째로 그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실어나른 전세기, 네. 이 전세기로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들이 이제 다 오셨습니다. 147분이 오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 역시 국가가 뭔지를 보여준다. 이런 평가가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셔요? 이게 대통령 지지율 흐름하고 좀 연결이 되던가요? 그렇죠. 이제 질병하고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무관할 수가 없거든요. 지지율이. 그런데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보기 전에 우리는 태도를 먼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에 나갔던 것. 누구와 또 비교됐냐면 시진핑 주석하고 비교되는 거거든요. 네. 시진핑 주석은 그냥 베이징에서 그냥 관련자들만 이렇게 지시하고 뭐 이런 모습만 비쳤는데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까지 적극적으로 나갔죠. 또 경제 관련해서 남대문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결과를 떠나서 이 태도 자체에 국민들은 평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줄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대통령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이건 대통령의 태도를 평가한 것이고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그렇습니다. 이 경제 부분이 얼마만큼 이 파장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또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네.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사실 이제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좀 크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지지율이 변하는 것도 코로나19에 얼마나 대응을 잘하느냐. 그럼요. 이걸 보고 나온 거죠. 그렇죠. 이제 코로나19 이제 공식 명칭이 정해졌는데 이 방역 또 진료 체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면 남아있는 건 이제 경제에 미치는 걸 겁니다. 그렇죠. 바로 심리적인 경제죠. 거니까 워낙 또 공포심이 크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지금 뭐 제주도도 안 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주도에 확진자가 이제 없습니다. 네. 이런 정보를 우리가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제주도가 중국 관광객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텅텅 비다시피 했고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소비 활동 제주도 관광 방문을 해줘야만 우리의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이 경제에 큰 영향 없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네, 너무 이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거 이걸 경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까지 가는 비행기 표가 3,000원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3,000원이면은 시내 정말 가까운 거리에 택시비도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유류 할증료가 있어가지고 실제 돈은 2만 얼마 나오더라고요. 예약을 해야겠네요. 네,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네. 우리가 빨리 이 내수 진작을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뚱구벨이 제주로 날아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각 정당 지지율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대체로 지금 계속해서 뭐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한데 선거가 다가올수록 양당으로 결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쪽으로 오히려 유권자들이 더 결집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각종 총선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정의당이 고민입니다. 왜요? 정의당이 노리는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 투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네. 최근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자유한국당 쪽으로 결집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진보 진영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그래도 보수 통합된다 보니까 위기 인식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좀 더 더불어민주당 여당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정의당이 위협을 느껴지는데 우리가 한 지난 6개월여 전보다는 정의당 지지율이 좀 떨어져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 또 고민이 많은 데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야당일까요? 보수 야당? 오렌지. 오렌지 안철수 국민당입니다. 의원이 한. 예. 그래도 이제 신당 창당 때문에 가야 할 길이 먼 또 국민당도 또 고민이 깊어지겠죠. 근데 아직까지 뭐 활동을 본격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요. 예, 기다려봐야죠. 그렇죠. 예. 이 보수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되는 시점에서 사실 저는 이쪽 분들에 대한 그 지지도가 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 대통합 신당이 출범을 이제 16일에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보수 통합이 이제 된다는 기대감에 쌓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분명히 통합 효과는 있을 겁니다. 뭔가 통합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컨벤션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죠. 이 통합의 저주가 있어요. 저주요? 네. 어머, 무슨 저주가 있습니까? 통합됐다고 해서 무조건 마냥 좋으냐? 그건 꼭 아니고 우리가 역대 노변학습 때 아시겠지만은 통합된 정당들 보면 지지율 대박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않군요. 그래서 이 통합의 저주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 삼박자요. 예. 합하는 정당들이 정책이 맞아야 됩니다. 정책에 맞아야 또 된다. 공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공천 혁신. 이것도 지분 싸움 하다 보면 또 막장 공천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리더십. 서로 간의 이 케미가 맞아야 돼요. 네. 노변과 뚱크벨처럼.
네. 네, 어쨌든 이 보수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된 시점에서 정책이 맞아야 되고 공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리더십이 또 잘 이루어져야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국민당, 이 국민당도 이 보수 대통합 논의에 같이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이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좀 지금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영향력이랄까 이런 게 그렇죠. 조금 왜냐하면 적은 것 같아요. 예. 통합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자릿수의 법칙. 이게 정당이 어느 정도 독자 세력을 가지고 지분을 가지려면 네. 10% 지지율은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 버리면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분을 못 챙기고 그렇죠. 목소리를 못 낸다는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는 바로 재방송 딜레마입니다. 이게. 재방송 딜레마가 재방송 뭐죠? 딜레마. 본방을 예. 봤으면 재방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본방사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번의 탈당과 네 번의 창당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뭔가 기대감 자체가 예전만 못한 거죠. 그래서 두 자릿수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가셔야 될 때까지는 기다려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역구 선거 하나 네. 짚어봐야 되는데 미니 대선이다. 종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정말 여기 핫합니다. 핫. 핫하다. 네, 예. 우리 방송만큼이나 하던데 네. 지금 초반 기세는 이낙연 전 총리가 앞서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지난 7, 8일 조사한 결과이고 서울 종로구 708명 유선 RDD 및 무선 가상번호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 응답률 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정말 대선 전초전 아닙니까? 미니 대선.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후보의 가상 대결을 붙여봤는데 이낙연 후보가 54.7%, 네. 황교안 후보가 34%. 그러니까 20여 퍼센트 포인트 차로 현재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요. 중도층에서도 앞서는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 종로가 정말 흥미로운 곳이 종로에 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유권자를 어떻게 속속 속간해서 선거운동을 하냐. 이게 정말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나 사무실은 많은데 네. 그쪽에 주민등록 거주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분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후보를 보고서 현장에서 와 이렇게 해도 그분은 유권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물론 표차가 좀 네. 나고 지지율이 좀 차이 난다고는 했지만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보수 통합이 되고 그러면 좀 많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는 변수가 있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 창신동과 숭인동의 2030의 투표율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이 보수 결집하느냐. 이것도 효과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